안녕하세요. 정치권의 복잡한 현안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정치펀치 배성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치펀치 MC빈 배소빈입니다. 무소속 양양자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국민의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야당 의원이 집권 여당 특위 위원장을 맡은 것은 사상 처음이어서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여야와 정파를 떠나서 협치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신 네. 양양자 의원님을 스튜디오에 모시고 직접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이 정치권에서 뵙다가 이 반도체 문제로 뵐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저도 반도체 문제로 조선일보가 이렇게 부를지 몰랐습니다. 근데 뭐 워낙 반도체 여기에 이 윤석열 정부도 관심이 많고 네. 또 뭐 지금 윤석열 정부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반도체 패권 전쟁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뭐 이거 국민들도 지금 초미의 관심사인데 사람들 맨날 뭐 삼성전자 5만 전자, 6만 전자 뭐가 되느냐, 하이닉스 잘 되느냐 이런 거 따지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 그래서 저희도 관심이 있는데 네. 근데 문제 이제 우리 양양재 의원님이 사실은 민주당 쪽에 가까운 그러니까 구여권 지금은 야권 인사로 분류가 됐었는데 이 지금 여당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반도체 특위 위원장을 맡으셨다. 그래서 다들 상당히 놀라워했어요. 근데 도대체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제안을 받으셨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우선 그 질문을 딱 들으니까 네. 아 반도체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계시구나. 물론 저희가 정치를 하다 보니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네. 오늘은 네. 정파를 넘어서 이념을 네. 넘어서 또 이 반도체가 여야가 없고 네. 보수 진보가 없고 네. 남녀노소도 없는 이 아, 반도체 그렇죠, 문제를 그렇죠. 다룰 때는 네. 이제 정치적 해석을 좀 경계하고 싶었어요. 아, 네. 근데 이제 그 질문을 하셨으니까 네. 저는 이제 정치 입문한 지가 7년 차입니다. 네. 네. 그렇죠. 근데 정치 입문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네. 특히 정치권에 있는 분들이 위정자들이 네. 대한민국을 한 단계 좀 올려보자. 네. 또 선진 국가로 진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나아가자. 네. 그렇죠. 또는 그러니까 패스트 팔로우에서 퍼스트 무버로 가자. 네.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하셨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 산업에서 보면 반도체 산업만이 유일하게 네. 퍼스트 무버거든요. 아, 글로벌 그렇죠, 시장에서. 그렇죠. 네. 그리고 아시다시피 반도체 중에서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는 올해로 딱 30년째 1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 네. 그런데 제가 이제 많은 정치인 분들한테도 이 반도체 성공에서 반도체의 어떤 DNA, 문화, 네. 반도체 이런 역사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더라. 아, 실적만 보고 그 네. 과정은 안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대기업의 어떤 역할로 보고 대기업의 어떤 산업, 대기업에 국한된 산업으로 보고 반도체에 대한 중요성을 아무도 얘기를 안 하더라. 아, 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야말로 선도 국가로 가자 그랬는데 선도 산업이 있는데 거기서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 네. 그래서 이제 거의 7년 가까이 네. 제가 반도체의 중요성을 정말 줄기차게 네. 이야기를 해왔고 사실상 저를 처음 영입했던 문재인 대표 시절의 대표님도 네. 제가 반도체를 했다라는 것 때문에 사실상 이제 영입을 하기도 하셨어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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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데 이제 지난 정권에서는 한국판 뉴딜에 이제 반도체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도 하셨지만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이렇게 대통령께서 직접 네. 반도체를 말씀을 하시고 네. 아, 그렇죠. 또 첫 외빈 방문인 그 존 바이든 네. 대통령이 방문을 했는데 삼성전자 캠퍼스를 방문하시고 그치, 첫 방문지가 그게 네. 첫 그게 행보였어요. 그래서 그게 엄청난 메시지를 아. 줬고 네. 전 국민이 이제 반도체가 정말 이게 경제 문제를 넘어서 외교이고 안보이고 그렇죠. 국가의 안위다라는 네. 인식을 하게 됐습니다. 네, 네, 네. 그런 와중에 이제 제가 저 여권의 여당이었을 때 네. 민주당에서 그 반도체 기술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었고요. 아, 네. 예, 그래서 지속적으로 반도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법안도 준비하고 했었는데 아, 그렇군요.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메시지도 있었지만 저도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반도체 특위위원장을 맡아달라고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아, 네. 근데 저는 이제 이 문제는 국회 차원에서 다뤄야 된다. 아, 그렇죠. 라는 생각을 쭉 해오고 네. 있었는데 이제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국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룰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요청이 들어와서 네. 제가 이제 답변을 했죠. 국회 네. 차원의 투기라면 제가 검토해 보겠다. 아, 네. 이렇게 하고 저는 이제 출장길에 올랐단 말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제 국회가 공전하고 있으니 네. 이 문제는 빨리 다뤄야 되고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시작하는 투기지만 좀 맡아주십시오. 아, 네. 이렇게 해서 사실상 고민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나 네.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 네. 정치적 해석을 저는 안 하려고 해요. 아, 안 하고. 그래서 네. 반도체 중요성만을 네. 생각하고 국민과 국가를 위한 일이다. 네. 그래서 제가 일단 맞고 네. 이제 국회가 정상화가 되면 국회 투기로 간다라는 약속하에 아, 제가 그런 맡게 약속하에. 됐습니다. 아, 네, 네.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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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양 의원님께서 이제 왜 반도체 특위 위원장으로 추대됐는지 좀 이해를 하려면 이제 네. 이력을 좀 봐야 할 것 같은데 이력이 네. 좀 특이하십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삼성전자에 입사하셔가지고 상무까지 네, 네. 지내셨다고 하는데 그 사실 좀 특이한 이력이잖아요. 네. 좀 신화적인 인물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어떤 배경이라든지 비결을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사실 그 고등학교 졸업 전에 네. 그러니까 여상고에서 배우는 거는 조산 부기 타자가 거의 80%예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수학으로 치면 미적분도 이게 진도를 못 나가는 네, 그런 그렇죠. 상황이었는데 네. 네, 그때는 연구원 보조로 이제 졸업 전에 입사를 했었고 네. 그런데 그 1980년도 중반에 네. 이제 반도체 산업이 시작되는 그 시대였는데 입사를 해서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커피 연구원들의 커피 네. 타주고 네. 카피해서 갖다 주고 네, 그렇죠. 처음엔 다 그리고 그렇게 뭐 책상 닦아주고 네. 뭐 심부름하는 네. 일이 주였는데 어느 날 이렇게 책상을 보니까 이 책상 위에 이 자료들이 네. 모든 그 페이퍼들이 일본어로 된 논문 자료들 또는 일본의 뭐 니케이 일렉트로닉스라든지 그때 당시에 일본 네. 자료들이었어요 대부분이. 아, 일본이 반도체를 네, 왜 앞서갔으니까. 그러냐면 네. 1970년도에 반도체가 미국에서 네. 태동을 했지만 네. 실제 80년도 넘으면서 그 주도권이 이제 일본이었습니다. 네. 일본의 도시바, 히다치, 네, 사니오, 그렇죠. 미쓰비시라는 네. 그런 이제 유수한 회사들에서 반도체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전자산업을 주름잡게 됐었고,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막 시작을 하는데 네. 그 기술을 일본에서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당시 연구원들의 제2 외국어는 거의 99%가 다 도고였습니다. 아. 일본어를 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때는 또 외색이라 일본어 하면 안 된다 그랬고 일본어 안 가르쳤어요. 그렇죠. 그리고 근데 이제 저는 그 원띵이라는 책을 보시면 네. 딱 하나의 어떤 무기가 그때 있었었는데 네. 제가 히라가나 가타카나를 알고 회사로 들어왔다는 사실. 아. 근데 이제 광주 여상 이제 다니고 있을 때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 이게 미리 취업된 학생들을 위해서 회사 들어가기 전까지 이제 강사를 초빙을 해서 일본어를 가르쳐 주셨어요. 아, 강사를 선생님이 네, 아니고. 네. 아. 일주일에 한 번 시간인데 아.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토요일까지 공부를 했고 네. 이제 점심 시간 이제 청소하고 나면 1시간을 더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그 필요성을 거의 학생들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아, 근데 저는 그렇겠네요. 남아서 했었어요. 와, 차이가 벌써 벌어졌네요. 네. 그때 이제 히라가나 가타카나를 알고 들어왔는데 네. 일본 페이퍼를 보니 제가 읽을 수가 있겠는 거예요. 아. 그래서 히라가나는 한글로, 가타카나는 영어로 해서 네. 정말 깨알같이 그 논문 글 일본어 글 밑에다가 네. 번역을 해서 이제 보통 그냥 카피해서 주는데 그냥 네. 복사해서 주는데 네. 그렇게 해서 줬어요. 아. 연구원들한테. 오, 대단하신데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그렇게 해서 줬더니 우리 연구원들께서 항상 저를 아침부터 부르는 이름이 미스 양, 예. 물 좀 갖다 주세요. 뭐 미스 양 이거 좀 닦아주세요. 미스 양 손님 왔어요. 옛날에는 뭐. 그랬죠. 예, 네. 근데 제가 그렇게 해주니까 그때부터 딱 양양자 씨로 오.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름을 찾았다는 얘기를 했었고. 이야, 재밌네요. 근데 네. 이제 그 연구원들을 위한 일본어 과정을 개설을 해줬어요. 그때 네. 왜냐 일본 기술을 배워야 되니까. 네, 그렇죠. 근데 저도 너무나 공부가 하고 싶은 거예요. 아. 근데 이제 자리는 한정돼 있고 그렇죠. 연구원들을 가르쳐야 되고 여상 여상 나온 저를 그것도 부속품 같은 네. 교체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부속품 같은 저를 그 일본어 과정에 넣어줄 리는 만무했었어요. 근데 그렇죠.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연수과에 네. 정말 이 스타킹 의자라도 내가 갖고 가서 뒤에서 듣기만 하게 해달라. 그렇게 이야. 많이 이렇게 빌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그 모습이 되게 안타까웠는지 네. 저를 그 과정에 넣어줬습니다. 아. 근데 네. 이제 저는 거기서 공부하고 와서 번역하고 네. 이 정말 절박하게 공부를 아. 해서 가장 먼저 이제 회사에서 요구하는 일본어 자격을 딴 거예요. 아하. 어. 야 대단한 의지시네요. 그러고 네. 나니까 이제 일본어 번역은 하는데 기술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술을 또 알고 싶은. 그렇죠. 네, 기술을 모르면 또 그 해석을 하기 힘들어요. 네, 맞죠? 그 열망이 또 이렇게 불타오르면서 네. 그때 1999년도에 네. 회사에 89년도에 네. 반도체 기술대학이 생깁니다. 네네. 그것도 이제 회사에 만들어 달라고 엄청나게 요청을 해서 근데 이제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보통 그 회사 근처에 있는 경희대학교, 네. 아주대학교 뭐 이런 학교로 이제 야간 대학을 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네. 이 근무 시간하고 이 시작 시간이 너무 안 맞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회사에다 만들어 주라. 네. 그래서 이제 89년도에 그때 아마 법이 그런 학교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됐었어요. 네. 그래서 89년도에 만들어졌는데 그 해에는 제가 언감생심 이 지원할 생각조차도 못했는데 네. 일단 지원을 하겠다고 했더니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렇죠. 또. 근데 이제 왜냐하면 결혼하면 금방 그만둘 사람을 또 거기에 또 자리는 한정돼 있고 못 들어가게 하는데 그 다음 90년도에는 또 여사원은 안 뽑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했는데 뭐 그 다음에는 상고 나오면 이거는 따라갈 수가 없다. 커리큘럼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네.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92년도에 다시 이제 하려고 했더니 수학에서 제가 실력이 안 되는 거죠. 이제 입학 시험에서. 그래서 그때 당시에 수학을 공부해서 내가 꼭 들어가고야 말겠다 해가지고 옆에 팀에 네. 서울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고 오신 분이 있었어요. 이 부장님으로 오신 분이었는데 그분 학위 받을 때 제가 살짝 도와준 게 있었어요. 산학 협력 프로그램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분이 와서 이 옆 팀의 팀장으로 오셨는데 제가 보자마자 저 수학 선생님 좀 해주세요. 그래서 1년 동안 그분한테 수학을 배웁니다. 그래서 대학 시험 볼 수 있을 정도의 1년 동안의 공부를 엄청나게 해요. 그래가지고 그분 그러니까 새벽에 보통 8시 출근이잖아요. 네. 저는 6시에 나와서 2시간. 네. 그다음 점심 때 1시간이거든요. 20분 만에 밥 타닥 먹고 와서 40분. 네. 또 저녁에 끝나면 또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1년 동안 그분한테 수학을 배워요. 네. 근데 그분이 아파트 이사를 가면 저도 그 이사를 따라가고. 그래가지고 이제 시험을 봤는데 합격을 합니다. 네. 그래서 93년도 93학번으로 제가 들어가요. 근데 네. 그때 거의 이제 성적을 보니까 제가 거의 꼴찌였던 거예요. 근데 제가 문 닫고 들어가셨군요. 그래도 네. 2년 6학기 동안 그 대학의 커리큘럼의 양보다 양질 훨씬 많은 양과 네. 깊이 있는 이제 학문을 공부를 하게 되고 제가 졸업할 때 수석으로 졸업합니다. 이야. 근데 잘하시네요. 그때 교육부에서 네. 이 2년 6학기 동안의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 4년제 인정을 해주기로 했었어요. 네. 근데 졸업을 했는데 안 해주는 거예요. 어허. 그래서 제가 네. 이 나쁜 교육부 폭발해버려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도 했었고 그런데 네. 결국은 내가 나중에 교육부 장관하고야 말겠다 막 이런 생각도 하고 네네네. 그래서 근데 그때 이 졸업을 했는데 이 졸업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상공부에서만 인정이 되고 교육부에서 인정이 4년제 인정이 안 돼서 저의 이력을 보시면 무슨 그 사이버 대학이 나올 겁니다. 인문학으로 그 한국 디지털 대학 네. 졸업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보시고 많은 분들이 양양자가 무슨 전문가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게 숨어 있어요. 숨겨져 있습니다. 제 학부는 반도체 공학과를 졸업한 그렇죠. 건 숨겨져 있고 아. 이 4년제가 안 되니까 다시 제가 이제 다시 사이버 대학을 들어가서 3년의 조기 졸업을 합니다. 네네. 그것도 프랙티스 랭귀지라고 이제 실용 외국어학과 영어 이런 네. 중국어를 할 수 있는 과와 또 그 정보통신 공학을 네. 하나 더 해서 2개를 전공하고 3년의 조기 졸업을 거의 1등으로 하죠. 거기도. 그래서 그 다음에 간 게 이제 성균관대학교 전자전기 컴퓨터공학과를 가서 석사를 받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그러니까 네. 일과 제가 90년도에 결혼했잖아요. 네.
90년대 결혼해서 육아와 야, 일과 결혼, 학업과 육아, 이게 이제 병행된 거예요. 근데 일도 너무 힘이 들어서 네. 당시에 이제 반도체 개발하면서 아 내가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런 순간이 너무 많았어요. 정말 반도체 개발에는 부서에 네. 계셨잖아요, 그죠? 네, 네. 야, 근데 그거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특히나 육아와 결혼 네. 생활까지 하시면서 그렇게 하는 건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그래서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네. 입당에 변해서 네. 나처럼 노력하면 된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말을 했고 아, 그렇죠. 너무 힘드니까 그 노래 과정이. 스펙은 결론이 아닌 자부심입니다. 아, 네, 네. 이렇게 야. 얘기하고 제가 또 그랬죠. 근데 사실은 아니 육아하고 결혼까지는 그렇다지 육아까지 하려면 왜 가운데 출산 휴가도 받아야 되고 애 네. 키우려면 시간도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걸 어떻게 넘어가셨어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네. 이제 그 출산 전날 밤늦게까지 일을 했어요. 예? 출산 전날 아이고. 밤늦게까지 만삭의 몸으로. 만삭의 몸으로 하고 이 산부인과 담당 의사 선생님이 네. 네. 일하다가 아이가 나올 수도 있다. 어. 빨리 정리를 하고 나오셔야 됩니다. 이 아, 말씀하셨는데 어머 나면 낫는 거죠. 근데 이제 일이 안 끝나서 그때 그러니까 설계를 마무리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끝까지 마무리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마무리를 딱 하고 다음날 애를 낳았어요. 혼자 가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설계를 마치고 공정을 이제 진행을 하면 한 달 후쯤에 그 결과가 나옵니다. 네. 결과가 나왔는데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하. 근데 그때 당시에 아이를 이제 큰애 이제 딸을 낳아서 집에서 혼자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네. 빨리 와서 이걸 좀 검사를 해줘야 되겠다. 아, 네. 문제가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아이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애를 데리고 가도 되냐 어머나. 그랬더니 그 어린애를요? 한 달짜리 데리고 갔습니다. 네. 급하니까 빨리 들쳐매고 네. 오라고 맡길 데가 없다고 네. 제가 아. 말씀드렸더니 그랬더니 정문에 도착하니까 정문에 당시 경비. 세콤이라고 하시잖아요. 세콤아. 이제 경비하시는 분들이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이걸 뭐 반출증을 끊어야 되는지 이걸 사람으로 봐야 되는지 아, 참 이거. 네, 네. 좀 그랬었어요. 아, 그래서 그럴 이제 정도까지. 우리 부서장님이 친히 나오셔가지고 저를 데리고 들어가서 아. 이제 연구원들한테 이제 애기 맡겨놓고 세상에. 제가 이제 라인에 들어가서 한 4시간 정도 네. 검사를 해서 오류를 발견하고 그걸 네. 이제 고치고 다시 왔던 기억이 있어요. 아, 네. 그렇군요. 우리 아이들은 이제 둘인데 워낙 제가 이제 긴 시간 동안 만삭에도 긴 시간 동안 일을 해서 네. 그 워크스테이션에 이제 키보드가 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종일 새벽부터 밤까지 키보드 소리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아, 예, 예. 그렇죠. 근데 둘째가 태어났는데 네.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엄마 컴퓨터 해. 그래야 잠이 온대요. 어머. 그 또닥또닥 거리는 소리에 잠이 그게 자장가처럼 들렸군요. 이야. 그래서 엄청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좀 눈물이 나기도 했었어요. 네. 근데 우리 아이는 정말 그래요. 제가 그 뭔가 일을 하고 있을 때 컴퓨터 네. 작업을 하고 있을 때 제일 잘 자요. 이거 뭔가 옆에서.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와도 되겠네요. 그래서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네. E1, E2, E3, 네. E4, E5, E6를 거쳐서 이제 이 연구 임원 상무가 네. 했었는데 저의 키는 그거였어요. 이제 우선 호기심이 굉장히 많고 제가 네. 그리고 무조건 제가 하겠다고 그래요. 네. 제가 하겠습니다. 요게 아마 큰 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그 얼마 전에 그 중앙일보의 하마다 박사님 얘기 나왔잖아요. 그때도 그때는 일본어를 배워서 갓 이제 그 자격증만 딴 상태였는데 일본에 VIP가 오시는데 네. 88년도에 네. 통역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고 연수과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네. 저는 일본 사람을 대화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네. 제가 하겠습니다. 해놓고 네. 내가 미쳤나 보다 이거. 아. 그랬는데 그분을 이제 4박 5일 아마 계셨을 텐데 그때 모시고 다니면서 인연이 돼서 님 34년째 제 부모님이 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당시에 이병철 회장님을 도와서 한국이 삼성이 반도체를 제대로 하게 해주신 분. 그분이었다. 그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제가 이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상황에서 아버지가 돼주시기도 했고 스승이 돼주시기도 했고 지금까지 이제 저의 멘토가 돼주시는 분이고 그렇군요. 올해 이제 98세.
어이구, 한마더 대단하시다. 박사님 네. 부인께서 이제 96세. 네. 예. 근데도 지금도 이제 제가 얼마 전에 다녀왔지 않습니까? 아, 그래요? 국회의원 돼갖고 한 번도 못 갔는데 다녀왔었습니다. 아이고, 네. 또 이제 잘하셨어요. 그런 분들의 도움으로 네. 제가 이제 임원이 됐지만 네. 네. 실제로 이제 임원이 어떤 기술적 역량이 뛰어나서 실력이 있어서라기보다 당시에 저는 메시지였다고 봐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이런 그 첨단 기술을 다루는 삼성이라는 회사가 이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였다. 야, 네, 그렇군요. 나도 노력하면 될 수 있다라고 네, 하는데 네. 저는 반대로 여기 영입돼서 예. 입당의 변에서는 저처럼 노력하면 된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하고 그렇군요. 나왔는데 네, 힘은 네. 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네, 네. 네. 이런 이야기 좀 길었습니다. 아닙니다. 재밌는 얘기였습니다. 네. 정말 일반인들이 잘 들어보기 힘든. 네. 근데 이제 그 삼성 상무로 정말 스타덤에 오르셨는데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이 영입으로 이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셨잖아요. 네. 이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그냥 삼성에 있었으면 더 위로 올라갈 수도 있었는데 굉장히 정치권에 가면 어떤 또 풍파를 만날지 또 좌절할지 모르는데 문 대통령 영입에 응하셨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말을 듣고 응하신 겁니까? 그것도 참 운명적이었는데요. 네. 그 2013년 12월에 제가 이제 발탁 임원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임원이 될 거라고 상상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해에 아침편지 재단의 고동훈 선생님이 계시는데 거기 깊은 산속 옹달샘에 이 임원 부부들을 힐링을 보내주셨어요. 워낙 네. 힘이 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 근데 거기 가서 고동훈 선생님이 제가 좀 특별했었지 않습니까? 네. 뭐냐면 다 남자 임원이고 저 혼자 배우자를 남자를 데리고 간 네네네. 그렇죠, 그런 그렇죠. 상황이었고 근데 저를 딱 보시더니 그때 이제 임원이 된 것도 상당히 이제 사회적 이슈였었어요. 여성 출신의 뭐 호남 출신의 네. 그러니까 여성의 상고의 네. 호남의 연구 임원으로 그것도 발탁 승진 네. 뭐 이런 게 되게 이제 맞아요. 키워드가 좀 네. 많았었어요. 근데 저한테 상무님 지금 삼성에 별을 다셨으면 꿈을 이루셨는데 꿈나무 꿈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오. 네, 그래서 네, 그때 꿈나무 정말 이렇게 철퇴를 하나 맞은 것 같았어요. 네. 내가 꿈을 이뤘는데 꿈나무 꿈이 뭐지? 네. 그런 생각을 하고 결국은 그때 결론은 이기적 어떤 나의 어떤 성공과 네. 이제 꿈나무 꿈은 이타적 성공, 네. 타인의 성공을 돕는 네. 이런 이타적 삶에서의 성공이라고 말씀을 듣고 네. 되게 생각이 좀 많았었어요. 근데 그곳을 다녀온 지 한두 달 후에던가 영입 제안이 온 거예요. 어느 순간 갑자기. 그런데 그 영입 제안이 처음에 그 메일로 온 거예요. 이메일로. 이메일로요? 문재인 아니 그것도 저한테 직접 온 게 아니라 네. 회사 메일로 해서 저한테 이렇게 전달이 돼 왔어요. 근데 그 제목이 문재인 의원실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근데 이제 한번 대표가 이제 만나 뵙기를 희망합니다. 뭐 이런 거였어요. 네, 네. 그래서 저는 당시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일을 했냐면 암묵적으로 가까이 할 수 없는 부류가 두 부류가 있다. 네. 언론과 네. 정치인, 네. 정치권. 네, 그렇죠. 그래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비서분을 통해서 10만 원 그거 보내고 다시 이런 거 보내지 말라고 해라. 이렇게 했었어요. 후원금만 보내셨다. 후원금 10만 원 보내고 네. 그냥 이제 제가 이제 10만 원 이체해 줄 테니까 보내고 다시는 연락하지 않게 좀 해달라. 네. 그랬는데 그 이후로도 계속 이제 연락이 오고 만나고자 하고 그랬었는데 당시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게 사실 남편이 먼저 이제 본인의 일을 하겠다고 쉬고 있는 상태였어요. 네. 그래서 같이 삼성에 다니다가 네. 제가 임원이 되고 하니까 사실은 다른 일을 좀 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백수 상태. 근데 저도 그만두면 이제 백수 상태가 되는 거고. 그런데 집안에 두 백수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근데 이제 저희가 양쪽 집안 다 이렇게 풍요롭지 않기 때문에 네. 거의 대부분의 책임을 이제 저희가 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저까지 그만둬 버리면 이제 현실적인 문제에 부닥치게 네. 생겼더라고요. 그것도 있었고 다만 근데 이제 영입 제안을 받는 그 순간 이게 뭔가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운명
것도 같다 네. 이런 생각을 했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이제 이혼하자는 거죠. 아, 만약 정치하려면 정치. 그건 죽어도 안 된다. 정신은 안 된다. 네. 그리고 그 이제 굉장히 가정적인 사람이라 네. 내 와이프를 공적 영역으로 내놓을 수 없다라는 게 이제 이 사람은 네. 아주 근사하게 이게 반대하는 네. 상황이었는데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제안을 했어요. 그러면 네. 문재인 대표를 한번 만나서 네. 그 얘기를 직접 전달하고 나를 좀 막아달라. 네. 네. 오히려 남편이 만나서. 직접 만나서. 근데 한번 만나고도 싶어 하더라고. 제가 가족의 반대로 네. 할 수 없다라고 전달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남편이 그러면 그러겠다고 하고 만났는데 웬걸요? 두 사람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하고 남편하고 딱 만나는 첫 자리에서 그 당시 대표님이 우리 어디서 만난 적 있나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네. 근데 보니까 얘기를 풀어나가다 보니까 같은 거제도고 옆 동네고 어린 시절을 같이 보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인연이 있어서 또 굉장히 익숙했던 모양이에요. 그렇군요. 그러고 만나고 와서는 이게 운명인 것 같다. 그래서 야, 남편의 허락으로 반대하던 분이 오히려 또 하라고 권유하게 생겼네요. 그러니까. 권유라기보다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다. 이제 네. 그래서 그 날이 이제 2016년 1월 10일이었는데 네. 일요일이었어요. 네. 1월 11일 날 회사 가서 이제 그때 당시에 그 굉장히 그 비밀리에 표창원, 뭐 김병관 이렇게 네. 영입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네. 상태에서 표창원 영입 때 조선일보 기자한테 들켜가지고 네. 일본으로 이제 근데 지금 굉장히 비밀리에 진행을 네.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1월 11일 날 회사 가서 제가 오늘자로 회사를 그만둬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회사에서는 무슨 이런 일이 다 있습니까? 신입사원도 회사를 그만두려면 2주의 시간을 주는데 당일날 와서 그만두다니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하고 이런 자에 제가 그들을 딱 당한 거예요. 그랬는데 오후 4시쯤 되니까 그 퇴임서를 쓰게 하겠다고 네. 그래서 퇴임서를 썼어요. 나중에 네. 안 사실인데 우리 이 삼성전자 출신이 야당에 한 명쯤 있어도 나쁘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여당이 될 줄 몰랐겠죠. 네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들어오게 됐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보면 이 또 다시 이제 그렇게 이제 여동셔서 다시 이제 정치권으로 오셔서 네. 민주당의 의원을 하시겠는데 또 보면 이 지금 뭔가 변화의 바람이 부는데 우리 양 의원님이 지금 어쨌든 여당의 반도체 특위를 맡으시니까 네. 이 여당 쪽에서는 양 의원님이 이제 여당으로 입당하시는 거 아니냐? 혹시 우리가 영입해도 될까? 네. 오신다면 천군만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네. 양 의원님의 또 이 정치 인생이 또 큰 변화, 변곡점이 한번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가 있는데 네. 정말 이 여당의 일원으로 가실 수 있는 생각이 있으십니까?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그게 네네. 왜 그것이 궁금할까? 궁금하죠 그래도. 네, 저는 한 번도 제가 무슨 그 국민의힘 입당이나 이런 걸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저에게 주어진 이 소명이 네. 뭔가 이 섭리가 있었구나, 네. 이유가 있었구나. 이런 중립적인 위치에서 여야 협치를 하라는 얘기구나. 네. 라는 그런 이렇게 소명과 사명이 생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오히려 여야가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보면 네. 그런 일은 제가 굉장히 적절한 것 같아요. 여야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리고 네. 국민의힘에서 그런 제의를 해주시는 것은 굉장히 감사한 일이고 네.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가 어느 당에 입당을 하고 네. 그 민주당에도 제가 복당 신청 철회를 했기 때문에 네. 네. 당분간은 제가 무소속으로서 네.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네. 그 길을 가고 싶어요. 네. 무소속으로 여야를 다 오르는. 다 내 편으로 만들어가지고. 네. 근데 혹시 윤석열 대통령하고 만나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난번에 이제 국회에 와서 연설하시고 지나가면서 잠깐 악수한 게 전부입니다. 정말요? 따로 네. 말씀을 안 나누시는 거예요? 네, 한 번도 말씀 나온 전화 적 통화도 없었고요. 다만 근데 네. 이분이 하시는 메시지를 보면 저의 책 부민 강국을 위한 뭐
과학기술 패권 국가를 읽으신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요? 네. 생각이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아주 많으신가 봐요. 아주 비슷하고 네. 그것을 읽지 않고는 이런 말씀하실 수가 없다. 이런 정도의 네.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아,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뭐 본격적으로 이제 반도체 측이 얘기를 좀 해보면 일단 네. 반도체부터 해야 되는데 네. 지금 뭐 바이든은 일단 첫 행보로 우리 삼성전자를 찾았고 네. 그리고 그러니까 중국이 또 발끈했고 음. 또 지금 뭐 이 전 세계 이번에 그 뭐죠 나토 정상회의도 보면 반도체 이런 신기술들이 아마 가장 중요한 현안 중에 하나로 드러나 있는데 일단 우리가 반도체에 사활을 걸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이제 반도체는 모든 산업의 뿌리이자 줄기이자 잎이자 네. 열매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아 뿌리자 줄기자 잎이자 열매다. 열매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77년도에 네. PC 시대가 열렸어요. 네. 물론 이제 70년대 미국에서 트랜지스타 기술이 발명이 되고 이제 미국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던 네. 이 산업이 사실 PC 시대를 열게 했고 네. 그러니까 정보 혁명이 시작이 된 거죠. 네. 근데 이 반도체를 기반으로 한 산업의 이 변화였어요. 네. 패러다임이 모든 산업의 패러다임이 반도체가 기본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백본이라고 하는데 네. 그로부터 이제 15년 후에 92년도에 보면 네. 디지털 시대가 열립니다. 네. 모의 법칙 들어보셨어요? 뭐 비슷하게 들어갔는데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납니다. 전 제가 그때 태어나가지고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반도체 용량이 네. 3년마다 4배가 네. 증가한다는 네. 모의 법칙이 있는데 모의 법칙이 5번 이렇게 중첩이 되면서 네. 15년간에 1000배의 어떤 저장 용량을 가질 수 있는 기술이 발전한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반도체로 처리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게 이제 디지털 시대가 열린 거죠. 그렇죠. 근데 그 다음 이제 15년이 다시 흘러서 2007년에 보면 네. 네. 이제 이런 이 스마트폰이 개발이 되면서 인터넷 세상이 물론 열렸고 네. 모든 기술이 용합이 되면서 네. 모바일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렇죠. 네. 모바일 시대에 2007년인데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올해예요. 네. 네. 2022년. 또 15년이 지난 해를 보면 지금 보면 AI 네. 뭐 그다음에 보시면 빅데이터 뭐 5G 네네. 네, 이런 반도체에서 이게 이 확장된 기술로 이 시대가 완전히 이 변화하고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제 그거 말고도 뭐 커머스라든지 뱅킹이라든지 에너지라든지 그렇죠. 바이오라든지 네. 모든 게 다 반도체 나노 기술에서부터 확장이 돼가는 네. 기술이면서 그러니까 반도체가 없어 어떤 산업도 할 수가 없다 이런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이 생활에 굉장히 밀접하게 와 있기도 하지만 네. 사실상 반도체 기술이 없으면 이 전 세계의 기술 패권을 쥐지 못하는 국가가 되고 아.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그 밸류를 못 갖게 되는 거예요. 네. 아, 그러면 그렇죠. 결국은 신식민지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아,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음. 우크라이나가 침공을 당했잖아요. 네.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대한민국처럼 메모리 반도체를 1등하는 국가고 그런 제조 어떤 허브가 있거나 네. 그랬으면 침공을 했을까요? 아, 그렇죠. 미국이 못하게 했겠죠. 당연히 러시아가. 못 하겠죠. 그다음에 대만처럼 파운드리 네. 산업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전 세계를 완전히 좌지우지하는 네. 산업이 그쪽에 제조 기술이 있는데 대만을 침공할 수 있을까요? 중국이 가면 또 미국이 막겠죠. 절대로 못하죠. 네.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제 과거 역사를 보면 식민지 시대를 보면 결국은 기술력 때문에 그렇군요. 청포 기술, 뭐 함대 기술 이런 네. 기술 때문에 식민지가 됐는데 네. 반도체 기술에서 뒤처지면 우리는 신식민지로 다시 들어갈 수밖에 네. 없다. 아. 그러니까 식민지가 무서운 것은 이 젊은이들의 희생이라는 거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수많은 윤봉길 음, 의사, 안중근 열사, 네. 유관순 열사, 네. 또 그 수많은 위안부 그리고 진용공 이런 이제 젊은이들의 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국가가 존립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그렇죠. 이미 이제 중국의 이 인접한 국가 내 국가를 거의 기술 식민지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으로 존립할 수 있는 힘은 과학기술 패권밖에 없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패권이 이렇게 안 좋은 의미로 쓰일지 모르겠지만 네. 실제로 기술 패권이 없으면 네. 우리 대한민국은 이
외교에서도 이게 설 자리가 없고 그렇죠. 아니, 우리 지금 나토고 아니면 G7이고 초청받는 이유는 다 기술력이 인정받아서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그리고 새로운 산업이 시작되는 것보다 이 반도체를 기반으로 하는 그 나노 기술로부터 확장되는 기술이 네. 다 AI고 금방 말씀드렸던 그렇죠. 빅데이터고 빅데이터고 5G고 이런 기술이기 요즘은 때문에 자동차고 조선이고 다 반도체로 그렇죠. 못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제 그 차량형 반도체 컴포넌트 하나 없어서 네. 그 고급 자동차를 못 만드는 만들죠. 시대가 돌아왔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요. 정말 반도체는 중요하고 아, 저는 반도체를 기반으로 한 기술이 복지기도 합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기술력으로 거의 일어서지 못한 사람들이 벌떡 일어서고 네. 그리고 이 기술력이 사실은 정치이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이 은행 앞에 그렇게 붐비던 사람이 서로 먼저 돈을 찾겠다고 하는 분들을 칩 하나로 다 해결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번호표 하나 뽑으면 네. 되는 거고. 음, 예, 번호 이렇게 나오는 그런 네. 시스템은 아주 간단한 반도체로 다 해결할 수 네, 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 네. 중요한 반도체 산업에서 지금 우리가 특위를 만들 정도의 상황이 됐다. 예. 그럼 뭔가 문제가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뭔가 뭐 반도체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뭔가 문제가 있고 또는 뭔가 더 육성해야 되는 뭔가 있다는 건데 뭐가 문제고 뭘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웨이퍼를 이렇게 흔들었지 않습니까? 네. 몇 인치인 줄 아셔요? 아니 모르죠 저희가 뭐 정확히 알면 거의 가있죠 저희가. 윤석열 대통령이 흔드신 거 있죠. 네. 그게 뭔지는 아셔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여쭤봐서. 예. 반도체 웨이퍼라고 했는데. 웨이퍼 아니에요, 그거는. 아 그거 아니에요? 네. 그럼 아 뭐죠? 그럼 그건 뭐예요? 포토 마스크라고 하는 매스크입니다. 매스크. 매스크. 아 네. 근데 이제 뭔지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네. 어쨌든 그래서 이제 과학기술 패권국가를 꼭 한번 읽어주시면.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이제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네. 네. 이 각국에서 반도체 산업을 이게 자국화하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반도체 독립을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고 네, 이제 비근한 그러니까 예로 3년 전에 오늘이 딱 그날인데 네, 일본이 플로린 폴리미드 UVPR HF 불화수소라고 하는 그 네. 세 가지 반도체 소재 규제를 하면서 그렇죠. 네. 화이트리스트 제외 국가로 7월 1일 날 공표를 했고 아니 이 7월 1일 날 예시를 했죠. 그다음에 네. 7월 4일 오늘 3년 전 오늘 이걸 네.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를 해버린 거예요. 아 오늘이었군요. 네, 오늘이에요. 네. 저는 알고 저를 아니 오늘인지는 몰랐어요. 네, 초대한 줄 알았는데 그런데 네. 그 상황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일본이 이제 위기의 어떤 상황에 돌입했다라고 보여져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반도체 이제 산업이나 전자 산업. 반도체 산업을 우리가 한국을 막지 못하면 일본이 도태되겠다라는 그런 네. 위기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에 타격을 주려고 네. 그 세 가지 소재를 딱 규제를 하면 네. 한국이 힘을 못 쓰겠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근데 굉장히 영리했던 겁니다. 그 세 소재를 보면 저는 금방 알겠거든요. 네. 무엇을 이렇게 타격하려고 하고 있는지. 네. 근데 이제 그때 저희가 그 민주당에서 일본 경제 침략 대책 특별위원회를 만들었죠. 네. 그 위원회에서 이제 저도 부위원장을 했는데 대응을 잘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네. 그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글로벌 밸류 체인인데 전 세계가 네. 일본이 소재가 좀 강한 편이에요. 네. 우리나라는 그 소재를 받아서 제조를 해서 다시 일본에다가 줘야만 일본 산업이 네. 뭐 도요타라든지 소니라든지 이런 회사에서 만드는 제품들에 다시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못 만들어주면 네. 자국 산업이 다 스탑되게 생긴 거예요. 그렇죠.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한 건지 아니면 그 정도의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상상을 못 했던 건지 그래서 그 네.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청와대 보고했고 네. 그 결과로 네. 이 당당한 외교 기조를 가지고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반도체가 있었기 때문에 이 일본의 대응도 굉장히 당당하게 할 수 있고 네. 외교의 우위를 점할 수 있었다라고 어.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근데 우리나라는 반도체 메모리 분야에서는 정상이지만 사실 그 메모리 분야에서는 강국으로 보기 좀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건 너무나 이게 지금 상황으로 보면 네.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음. 사실 이제 이런 기술도 인재예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메모리 반도체를 한 것도 운이라고 사람들은 얘기하지만 네. 철저한 계획 속에 네. 결단을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결단을 하게 된 어떤 그 리더십이 있었었고 정부의 뒷받침이 있었었고 그 반도체 산업에 대한 통찰력과 해안이 있었기 때문에 인재를 미리 준비를 했었고 네. 당시 보시면 60년대 우리가 60년대에 엄청난 이공계 어떤 정원을 늘렸던 거고 네. 그때 당시 알겠지만 카이스트를 만들고 과기원들을 다 만들었죠. 그리고 경북대 전자과, 뭐 부산대 물리학과 네. 또는 기계 그리고 전남대 화학과, 네. 서울대 전자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정부에서 지원 엄청나게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과 이 산업계와 학계가 정말 그 반도체 중요성을 미리 알고 준비를 했던 게 지금 이제 전략적으로 30년간 준비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시스템 반도체라는 영역은 우리가 사실은 잘 하긴 모르는 너무 먼 네. 분야였군요. 모르는 분야이기도 했지만 삼성에서도 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를 함께 했었어요. 네. 근데 당시에는 100명이 예를 들면 100명이 1000억을 하면 이쪽은 1000명이 100억을 하는 그런 수준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투여되는 그러니까 인력 또는 뭐 자원 대비 네. 나오는 산출이 ROI가 얼마 메모리 없는 거죠. 반도체 대비 현저하게 네. 낮은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거예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산업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자율주행 자동차만 해도 그렇죠. 뭐 한 3,000에서 5,000개 네. 반도체 컴포너가 들어가고 이런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시스템 반도체 영역을 키울 수밖에 없고 네. 두 날개를 달아야 네. 대한민국의 기술 패권을 가져간다라는 건데 네. 예, 그럼 앞으로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그래서 이제 네. 인재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최근에 그 왜 보도를 보면 그게 뭐 조선일보 보도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교육부가 반도체부가 돼버렸다. 네. 그게 이제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기술 인재들이 중요하고요. 그렇죠. 앞으로도 이공계 인력에 대한 육성 방안은 확실하게 나와야 되는 거고 네. 지금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뱅킹, 커머스 이런 부분의 플랫폼 산업으로 이공계 인력들이 너무나 쏠림 현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기초과학, 물리, 그렇죠. 화학, 수학, 뭐 R&D 쪽은 너무 약했다. 네. 이런 기초과학도 필요하고 네. 소프트웨어 영역도 그러니까 플랫폼 사업도 영역이 네.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정부 차원에서 네. 이 인재 육성에 대한 로드맵이 없으면 네. 결국 반도체 산업도 하얀 길을 걸 수밖에 그렇죠. 없다. 근데 상대적으로 중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국가에서는 엄청난 그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네, 네. 네,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네. 뭐 10만 양성 뭐 이렇게 이율곡인가요? 10만 양성을 네. 뭐 이렇게 10만 인재들을 양성하겠다 네. 이런 이제 계획들을 내놓는데 네. 가장 두려운 게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지금이라도 어, 우리가 이제 교육의 패러다임도 바꿔야 되고 네. 그게 이제 반도체는 교육부, 과기부, 뭐 산자부, 뭐 중기부, 뭐 보건복지, 네. 환노 이 관계되지 않는 이게 그렇죠. 부처가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걸 국회 차원에서 이 이슈의 어떤 통로를 만들고 네. 이런 것들을 정말 그 디시전 메이킹 할 때 네. 아주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내릴 수 있는 걸 네.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특위가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규제 완화와 그다음에 또 지원책을 다 국회에서 입법화 또는 뭐 측면 지원 그걸 다 하시겠다. 결국은 이제 법과 제도로 국회에서는 이제 네. 뒷받침을 해야 되는데 네. 그 법과 제도가 법안으로서 이제 그런 인재라든지 산업계, 학계에 뒷받침을 하지 않으면 네. 아무것도 할 수 없고요. 아, 그리고 이 부처의 공무원들의 어떤 부요시를 보면 네. 제발 그 창구를 일어나 해달라. 아, 국민의힘에서 부르고 뭐 민주당에서 부르고 뭐 상임위에서 누가 부르고 의원들이 부르고 뭐 여기서 네. 부르고 저기서 부르고 설명하러 다니다가 일을 제대로 못하겠다. 아. 이런 이제 니즈가 있고 또 이제 공무원 분들은 이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법제 하에서 일을 진행을 하지 법이 안 돼 있으면 일을 전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군요. 아무리 적극 행정을 하려고 해도 이게 법제화가 되지 않으면 누구든 퍼스트 무버 아니 그 퍼스트 펭귄이 되기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국회가 정말 시의성 있게 네. 효율적으로 네. 대안을 마련해주고 지원을 해드려야 된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국민의힘만이 아니라 네. 여야 전체가 참여하는 국회 상임이든 아니면 여야가 같이 머리를 맞대는 공부 모임이든 하여튼 뭔가 같이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맞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 리가 없죠. 아 그래요? 왜냐면 이렇게 반도체 중요성을 대부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네. 네. 국회 차원의 특위가 만약에 발족이 된다 하면 참여하겠다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아 네. 그래요? 네. 근데 특위 만들어질까요? 왜냐면 당연히 하도 요즘 만들어야죠. 싸워서 여야가. 아니 근데 이거는 네. 이 다른 거는 몰라도 네. 이 첨단 기술에 관련된 상임위가 대한민국이 기술로 바로 서는 국가가 돼야 되는데 네. 그런 상임위가 이게 상설 상임위가 국회에 없다라는 것은 네. 저는 굉장히 국가 미래가 밝지 않다라는 거기 때문에 네. 분명히 생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 특위가 어떤 일회성으로 끝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네. 왜 정당의 특위는 어렵냐면 네. 지도부가 바뀌면 없어져요 또.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네. 정권이 바뀌면 또 이상해지고. 특위 한 번 만들고 2번 이상 회의하는 특위를 본 적이 없어요. 네, 근데 이거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네, 그래서 네. 국회 차원의 특위로 네. 분명히 이제 출발을 해야 되고 네. 여기서 다뤄줘야 되는 것이 아. 반도체지만 이제 어떤 분들은 뭐 너무 어떤 한 산업에다가 네, 너무 네, 집중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최근에 네. 계시고 하는데 그렇게 보시는 거 굉장히 착오 시각이 굉장히 네. 협소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모두 말씀드렸듯이 전 산업에 네. 또 미래 산업에 4차 산업혁명의 네. 기본이 되는 거기 때문에 백본이 네. 되는 산업이 반도체이기 때문에 네. 오죽했으면 바이든 대통령이 와서 그렇죠. 이렇게 반도체 회사로 이렇게 달려갔겠습니까? 네. 네. 이제 반도체 특위 얘기 해봤는데 또 아무래도 정치 얘기를 조금 안 할 수는 네. 없어. 네. 이제 이 양양자 의원님이 최근에 이제 크게 또 이 화제에 오른 게 결국 검수완박 국면인데 그때 어쨌든 이 민주당이 검수완박 처리하기 위해서 안건 조정을 하려고 양양자 의원 넣으려고 했는데 양 의원이 보시고 이건 안 되겠는데라고 하면서 그 난리가 났던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네. 검수완박 뭐가 문제였습니까? 처음에 이제 사실 복당에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네, 네, 네. 복당이 안 되는 게 이상하다고 네, 생각을 네. 하고 있었고 모든 그 복당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처음에 사보임을 요청을 해왔을 때 네. 저는 사실 안건 조정이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처음에는. 아 처음에는. 네, 네. 제가 기재위에 있었지만 무소속이었기 때문에 네. 이 비교섭 단체가 두 명이에요. 아, 기재위에. 네, 근데 네, 이제 네. 3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네. 아. 어디론가 내가 갈 수도 있겠다라고 아, 생각을 아, 했는데 아. 이제 민주당의 안에서는 제가 공정경제 3법, 뭐 네. 중대재해법 이런 법안들 이제 현장과 밀접한 법안들을 뭔가 논의하고 할 때 아마 제가 거의 80%를 제가 이렇게 많은 네, 참여를 했고 네. 그 상황을 알기 때문에 제가 법사위로 가는 거는 아무런 아. 이상하지 않는 일이었어요. 아, 네, 네. 근데 이제 사보임을 하면서 뭐 안건 조정 얘기를 살짝 했는데 저는 가는 게 이게 어색하진 않았어요. 네. 이제 가서 제가 이제 축복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했던 게 이 법안을 제가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네. 헌법기관으로서 제대로 내가 소명의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네. 뭔가 저한테 주어진 좋은 어떤 축복의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네. 하고 이제 그 법안을 보기 시작을 했죠. 네. 근데 참 특이했던 건 제가 사보임대에서 갔는데 저의 역할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고 네. 대부분 다 저를 꼼수 사보임이라는 보도만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모욕적인 말이 어딨나. 네, 네, 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 법안에 대해서 공부를 너무나 많이 한 게 제가 돼버렸는데 많이 해보니 네, 이거는 그냥 그리고 해서는 안 되겠다. 그렇죠. 이제 검찰 개혁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네. 정말 70년 사법 체계를 바꾸는 네. 이 일을 네. 이렇게 뭐 며칠 만에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제가 네.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이제 이 법안이 통과되고 나면 31개 법안이 동시에 또 이게 리바이즈가 돼야 돼요. 네. 근데 그 31개의 법안을 뭔가 개정을 할 때 네. 과연 여야가 제대로 그게 합의가 돼서 될 리 만무하고 네. 그러니까 처음 이 스타트를 제대로 그 로드맵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을 정하고 가야 네. 그렇게 가도 힘든데 네. 이렇게 통과만 시켜놓고 나서는 굉장히 네. 어렵고 국민적 피해가 워낙
크겠다라는 생각이 네. 이게 발달장애인 법안을 이제 발달장애인 법을 보면 검사가 이 수사를 하게 돼 있고 네. 또 경찰에서의 수사가 잘못됐으면 다시 검찰로 다시 한번 네. 뭔가 의뢰를 할 수가 있고 네. 이런 과정들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광주를 지역구로 둔 의원으로서 5.18 진상 규명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면.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너무 절속입법이다 네. 이거죠. 이런 정리가 안 돼. 프로세스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제가 양심 선언을 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에 따른 메시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천년의 돌에 새기는 것처럼 제가 그때 메시지를 준비를 했었습니다. 아니 당시 그 민주당 강성진층에게 네. 굉장히 비난을 받으셨잖아요. 네. 그 협박 메시지도 받으시고 또 굉장히 좀 힘드셨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하루에 10,000개 이상의 문자가 10,000개요? 오고 와. 굉장히 있을 수 없는 이 테러 수준의 이제 문자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저 아이 결혼이 있었었고 네. 그게 이제 가족이 어떻게 될까봐 좀 걱정스럽지 네. 저야 정치인이니까 뭐 큰 걱정은 안 했었습니다. 그래도 10,000개 문자 받으면 멘붕이 온다고 네. 그러는데 사람들이.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야, 참. 근데 사실 처음 민주당에서 정치를 시작하셨을 때 봤던 민주당과 네. 지금 5년, 7년이 지난 민주당이 네. 뭔가 다른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굉장히 실망스러운 느낌도 많을 거고 뭔가 당의 기본 주도 세력의 체질이 변한 건가? 이런 느낌도 있는데 어떻게 느끼십니까? 사실 저를 이제 영입한 이유가 네. 2016년도에 민주당이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네. 근데 그때 이제 문재인 대표 시절에 사실 이제 봉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네. 혁신의 길을 선택을 했거든요. 네. 봉합 대신. 네, 그래서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새로운 사람들 영입을 하고 국민적 공감을 얻어내고 네. 뭔가 민주당이 달라졌구나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지지를 받아서 2017년도에 정권 교체가 됐고, 네. 근데 이제 5년 만에 정권을 다시 이제 제가 민주당 출신으로서 네. 말씀을 드리면 정권이 다시 넘어간 상황에서 저는 정말 가슴이 아프죠. 네. 근데 저는 이제 얼마 전에 제가 비판도 좀 세게 했습니다만 민주당에는 지금 세 가지가 없다. 네. 첫 번째 염치가 없고, 네. 두 번째 실력이 없고, 세 번째 민주가 없다. 민주가 없다. 네. 민주당이 민주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사실 개인적인 일이기도 네. 합니다만 저도 작년에 어려움을 겪었을 때 과연 민주적이었나 이런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절차적 민주주의거든요. 근데 이런 민주적 절차가 없어져 버렸다는 네. 것. 그리고 이제 실력 면에서도 사실은 민주당이 실력이 뛰어났다기보다 어쩌면 상대 당의 어떤 그 실책이나 야당복. 야당부 당시 이제 상대 당의 복으로 네. 됐고 네. 어찌 보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효과가 상당히 컸었습니다. 네.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없어졌어요. 그럼 이제 오롯이 민주당의 실력이 보여야 되는데 네. 과연 그런 실력의 민주당인가라는 의구심을 국민들께서 갖고 계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네. 촬영이 늦은 게 이제 이 국회의장 선출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네. 네네. 그래서 뭐 37일 동안 공전을 하다가 겨우 이제 37일 만에 이제 국회가 정상화되기 시작했는데 네. 그동안 굉장히 마음이 깝깝하셨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네. 뭔가 국가 현안은지 뭐 경제 위기에 안보 위기에 뭐 정말 반도체 무슨 신산업 육성할 것도 많고 규제 하나 뭐 부동산 해야 될 것 많은데 하나도 안 돼 있었는데 그래도 오늘 그 뭐 국회의장단 선출을 계기로 앞으로 여야 협치 좀 잘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또 싸울 것 같습니까? 일단 이제 의장님께서 선출이 되셨으니까 네. 국회는 정상화될 것이고 네. 네.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갈등 상황은 있게 마련인 것 같아요. 네. 이거 아셔요? 이 육자를 이렇게 써놓고 네. 이쪽에서 보면 육자고요, 이쪽에서 보면 구자예요. 네. 예. 이게 정치가 어려운 게 네. 이 옳고 그름의 싸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오름 대 오름의 싸움. 거기서 뭔가 이 해법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렵고 그래서 또 좀 무섭기도 하고 네.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 그런 상황이 계속 될 거라고 봅니다. 네. 다만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게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네. 죽고 사는 문제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이 상황은 이
인식을 달리해야 된다는 네. 것. 그리고 저는 반도체 특위를 통해서 여야 협치의 어떤 정말 새로운 모델 네. 그리고 국민들께서 그래 정치는 저렇게 해야 되지 네. 라는 그런 아하. 확신을 드리고 싶어요. 아, 네.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 그렇군요. 야, 그럼 앞으로 이제 반도체 특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면 네. 우리나라 여야 정치의 발전, 협치의 가능성을 볼 수 있게 되겠군요. 그럼요. 네. 네. 그 기대하셔도 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네, 정치 네. 펀치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네. 다음에 더 화끈한 펀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